실제로 제가 했던 사례 중에 그렇게 해서 뭐 한 1억 5천 중에 1억 2천 정도 회수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범법인동감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구조가 간단합니다. 이게 집값이 오르는 부동산 호황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집에다 그냥 경매를 붙여가지고 경매 배당금으로 가져가더라도 전세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이렇게 문제가 다 터지게 됩니다. 대개 전세 사기는 집주인, 그리고 대출 상담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렇게 3명이 같이 엮여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주체가 입건이 되어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 사기가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전세 계약 당시에 이 부동산 가치가 전세금을 충당하기 충분했을 경우에는 전세 사기가 되진 않겠죠. 단지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성립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무조건 돌려주지 못한다고 해서 전세 사기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집주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 무조건 전세 사기가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세 사기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하시는 분들 특징을 보면 집 거래, 이 전세 계약이 빈번합니다. 보통 원룸 건물 하나로 통으로 매입해서 여기다 다 전세를 주고 이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원룸 건물을 매입합니다. 그러고 다시 전세를 주고 이게 반복되면은 정말 100억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 전세 기간이 보통 2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이게 다 터집니다. 난 전세금 돌려주지 못하겠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 사기꾼과 전세 사기가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경제적 사정으로 돈을 못 돌려주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이 거래가 빈번합니다. 이 전세 계약 자체도 횟수가 50개, 50건, 100건 이렇게 되고 또 이 전세금을 가지고 다른 건물을 매입하는 이런 절차가 반복됩니다. 이렇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기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징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연대를 하셔야 됩니다. 옆집, 앞집, 윗집과 이 전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공유를 하셔가지고 처음 계약 당시와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계약을 할 때 당신은 전세지만 이 주변 윗집 아랫집은 다 월세 보증금 500에 2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세금 돌려받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공인중개사도 바람을 잡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엉겁결에 계약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를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은 다 같은 조건의 전세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반드시 연대를 하셔서 다른 임대차 계약서를 꼭 확인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들은 일단은 중개 계약을 빨리빨리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세고지나 이런 걸 잘 하지 않고 대강 해가지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집주인과 공모해가지고 바람잡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KB 부동산을 보면 시세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빌라 이런 원룸은 시세 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래도 빈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공시가 되는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공인중개사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이 시세에 비추어 그러니까 통상적인 시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갖다가 시세라고 속인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전세 사기에 공모로 인정돼서 같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 입장에서도 다른
임차인과 이런 내용을 좀 공유를 하셔가지고 당시 고지받은 시세가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집 주인이 전세 사기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공인중개사나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린 대출 상담소도 같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하나만 가지고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을 하실 때 집주인,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대출 상담사까지 다 피고소인으로 특정해서 일단 고소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고가 해당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출 상담사입니다. 보통 부동산 담보대출은 시세의 한 50%, 많게는 한 60%까지 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데 이런 원룸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담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가지고 대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사기를 공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주인, 공인중개사, 대출 상담사까지 이렇게 공모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세가 한 1억이에요. 근데 대출을 제가 실제로 봤는데 1억 5천까지 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대출 상담사, 더 나아가서는 은행 지점장이나 은행 대출 담당자의 공모가 없었다고 하면 이렇게 대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출이 일어나야 전세금이 지급이 될 거고, 또 전세금이 많이 생겨야 이 전세 사기꾼, 그러니까 집주인이 다른 또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똑같은 이런 범행을 하기 때문에 대출 상담사의 가담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 전세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완전 멘붕인데 뭐부터 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집에서 나가지 마시고 집을 점유를 계속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급 명령이든 민사소송,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란 거는 뭐 지급 명령도 포함되는데 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이에 해당되겠죠. 이걸 빨리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확정 판결을 받아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이게 집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사소송과 병행해서 일단 전세 사기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집주인,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가 기명 날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공인중개사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다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그리고 대출 상담사, 대출이 껴있을 때는 이 대출 상담사 명함이라든지 이런 거 잘 보관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 3명을 다 싸잡아서 일단 피고소인으로 특정을 해서 전세 사기로 고소하시면은 전세금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사례 중에 그렇게 해서 한 1억 5천 중에 1억 2천 정도 회수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은 자기가 전세 사기 피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빨리 조치를 하시고, 혹시 나는 전세 사기꾼이 아닌데 단지 어떤 외부적 사정, 경기가 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했다든지 이런 이유로 전세금을 못 돌려줬는데 전세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집주인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 상담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좀 빠져나오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 동감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